자, 우리 건박팀, 우리 선생님 하셨겠지만, 법학 핵심 체크, 파이널 체크라고 하나요? 예,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주로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학의 이쪽 부분에서 나온 것이죠. 법과 도덕의 차이. 나온다면은 요거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확인만 해 두셔라.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이것도 가끔 나오죠. 우리가 법의 이념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의, 그 다음에 합목적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이 정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개념은 오늘날에도 유효해요. 그래서 이것이 평등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헌법상 평등은 그것만 좀 설명해 드릴까요? 이른바 평균적 정의, 이른바 형이적 평등과 배분적 정의, 상대적 평등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선거권, 국민투표권, 피선거권 등 요거하고 네 번째는 수평적 질서 규율, 즉 사법의 지도 원리, 요거하고 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은 이거는 국민이 국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반면에 배분적 정의를 보게 되면 수익적 질서 규율이라고 되어 있죠. 공법의 지도 원리라고 한다면 선거권, 국민투표권, 피선거권은 이건 공법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평등성 원칙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에게 평등성 원칙을 보장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한 표 주고 누군가에게 두 표 주고 이럴 수는 없다 이거죠. 이때는 이 형적 평등이 아주 강하게 요청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선거권이라든지 국민투표권이라든지 피선거권이라든지 이럴 때는 실적 평등에 그 사람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재산을 더 많이 그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투표권도 더 줘야 돼.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수평적 질서 규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사법관계, 개인과 개인 관계. 예를 들어 상속, 우리 좀 전에 봤던 아들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이 친자관계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들에게 상속을 더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반면에 배분적 정의에서 얘기했던 수익적 질서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어떤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특정인에게, 국가 용자에게. 그러니까 나도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은데 너는 유공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국가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 재량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책적 부분 안에서.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국가가 모든 국민을 똑같이 대우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게 입법자에게 재량을 주기 위해서 이때는 상대적 평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세 번째, 본증과 반증 개념은 잘 아시죠?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제출한 증거는 본증, 그렇지 않은 입증에 부담하지 않은 자가 제출한 증거를 우리가 반증이라고 하고 효과의 차이가 있어요. 본증은 증명해야 되는 것이고 확신을 줘야 되는 것이고 반증은 의심스럽게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추정과 의제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가지.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법에 의해 주어진 힘이다. 반면에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이다. 한마디로.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우리가 권능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보게 되면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대리권. 그죠? 대리권. 이건 자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권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권원.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이에요.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나요? 못 짓죠. 근데 누가 건물을 져?
그걸 정당화시키는 원인, 그걸 권원이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지어도 되죠? 이런 걸 우리가 권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습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이건 잘 아실 거예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관행과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승인이 필요하죠. 반면에 사실인 관습은 국민적인 승인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법원이 되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라고요. 법이 아니라고요. 사실인 관습은. 그 다음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문제예요. 권리능력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라 되어 있지만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 반면에 의사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거기 빼도 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 이걸 우리가 의사능력이라고 해요.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뭐가 될까요? 무효예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반면에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행위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그 앞에 권리능력과 관련해서 나온 게 바로 뭐죠? 사망이란 거예요. 그래서 실종 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인정 사망이라든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위능력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 제한능력자 제도가 되겠죠. 근데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인데 제한 능력자 제도에 의한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미성년자의 행위는 뭐죠?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원칙적으로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는 거예요. 동의하거나 대리합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했다면은 취소만,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다만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될 뿐인 거죠. 반면에 여기 미성년자 부분에서는 잘 나오는 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오는 거죠. 요 세 가지, 권리만을 얻거나 무만을 면한 행위,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에 영업에 관한 행위, 이거 기억하실 거고, 피한정 후견인, 이른바 한정치산자 구법에 보이게 되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거든요. 다만 가정법원은 이 피한정 후견인이 그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가정법원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정했다면은 그 범위 외에서는 그냥 능력자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한정 후견인도 본인이 못한다면은 뭐죠?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어요. 대리로. 반면에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금치산자라고 했던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가장 대표로 보기에 우리가 치매를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럼 치매 걸린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다 이건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팔았다. 그럼 이것은 원래는 무효로 봐야 돼요? 취소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고요. 반면에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았지만 그 계약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차이점이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래 못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도 못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 안전이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라고 한다면 철회할 수 있고, 단독행위라고 한다면 거절할 수가 있죠. 확답을 촉구한다, 철회한다, 거절한다. 근데 문제는 이제 네 번째죠.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잘 나타나게 된 건데, 제한 능력자가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나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왜 이거 나눠놨을까? 그냥 아예 빼놓고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에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어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그 후문에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으로 이렇게 제한해 놨을까요? 맞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피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그렇게 미세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시험 문제로 구성한다면 지난번에 보셨죠? 그러면 이 차이점 모르시는 분들은 틀리기 딱 좋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거기 제가 종류 소개해놨는데 한 번만 받으셔도 되겠어요. 거기 나오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구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법률행위 내용이에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거죠. 성립 요건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앞서 얘기했던 권리능력자라야 되겠다, 또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목적은 이것이 목적이 가능해야 되겠다, 적법해야 되겠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만약에 목적이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이 계약은 뭐죠? 그 효력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시적으로 불능하다면.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회적 타당성 관련해서 나온 게 민법 103조와 104조예요.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이 녀석이 이 법률행위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또 당사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도 무효다. 이게 조문을 줄 테니까. 그래서 궁박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경솔, 무경험, 이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그러니까 답안 쓰실 때 이거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궁박한 행위를 이용한 것이다, 또 무경험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꾸만 이렇게 막 늘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무경험으로 본다, 이러이러한 것은 무경험으로 본다,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네. 무경험은 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관련해서 오게 되면 불일치가 있고 하자가 있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가 있죠. 비진의 표시는 뭐죠? 내가 알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원래는 유효합니다. 그 진의 아닌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다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그때는 무효다. 그렇지만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허위 표시라고 하자면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죠. 합의하에, 그죠? 합의하에 진위와 다른 의사표시라는 경우를 말합니다. 역시 똑같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이때는 무효가 돼요. 그렇지만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선의란 말은 뭐죠? 모른다. 네.
아기는 알았다. 그 다음에 차고, 이거는 뭐냐면 내 뜻과 표시가 차이가 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 물론 이걸 모르는 경우죠. 다만 이제 이런 착오가 있다고 해서 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여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기와 강박의 차이점은 뭐죠? 기망을 당해서 내가 의사표시를 한 거야. 누군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어떤 의사표시를 한 거야.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우리가 공갈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겁박을 했기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역시 이런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물론 다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이 되겠고, 13번 물건의 특성, 효력, 분류가 나오는데, 이 특성은 저 뒤에 채권의 특성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효력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물건은 물권의 객체는, 권리의 객체는 물건이거든요. 물건에 대한 지배력, 이걸 내원한 권리가 물건이라고요. 그래서 직접적 지배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의 효력이 있다고요. 채권에 비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직접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이걸 우선적 효력이라 하는 것이고, 물론 물권 상호 간에는 선후예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권의 내용이죠.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나눠지고, 제한물권은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눠지잖아요. 이거를 물어본 그 문제가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전체적인 개념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우리가 용의물권이라고 하고, 반면에 유치권, 주권, 저작권은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용의물권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우리가 사용수익한다 그랬죠? 사용가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환가치, 처분이 있잖아. 그래서 이 사용가치를 파악하고 있는 걸 우리가 용의물권이라는 거고, 반면에 교환가치를 파악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담보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과 구별해 본다면, 채권은 청구권임에 반해서, 즉 채권이란 말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자기, 부자기, 국부 등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행위를 요구할 권리예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이게 채권입니다. 반면에 물권은 그게 아니라 그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권은 지배권임에 반해서 채권은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곧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채권과 청구권이 같다라고 하면 안 되고,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권리인데 성질로 보니까 청구권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과 청구권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다음에 물권은 절대권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에게 대해서 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공시하는 겁니다. 반면에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특정인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 그것만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 내용을 보게 되면 물권법정주의라고 해서 물권은 당사자가 함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채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어떤 내용이든. 자, 여기까지가 민법이에요. 그 외에 제가 불법행위를 설명해 드리려고 했더니 그러면 이 시간을 가지고는 뭐 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뺐고, 그 다음에 헌법으로 와서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탄핵소추. 그래서 그 탄핵소추는 65조에 65조에 나와 있는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그 다음에 기타 법률용어나 공무원이 그 다음에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그러니까 탄핵 사유는 뭐죠? 예, 위헌 위법이 아니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 위법이에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 어떤 그 검사가 예를 들어서 탈세를 했다. 탄핵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위장 전입했다. 안 됩니다. 이건 직무집행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물어볼 것 같습니다. 올해 이 문제를 낸다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냐면 무능하더라. 탄핵 사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무능은 위헌 위법이 아니거든요. 또 그 부하 직원이 뭔가 잘못을 했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만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특권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이 있는데, 그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의 현행 범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고, 만약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됐다면 현행 범위 아닌 한 국회에 오가 있다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 이게 바로 불체포 특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의 요건이 뭐냐면 당연히 국회의원이고 현행 범인이 아니라야 돼요. 현행 범인이 아니라야 됩니다. 그리고 회기 중이라야 돼요. 요 세 가지. 국회의원이 된다, 현행 범인이 아니라야 된다, 그 다음에 회기 중이라야 된다. 이게 이제 불체포 특권이고, 면책 특권은 똑같습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의회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모든 발언과 표결이 아니라 직무상 발언과 표결입니다. 직무상 발언과 표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것은 뭐죠?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위헌 업무 심판 너무나 잘 아시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서 헌재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그래서 이 그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법원에 비일한 처분에 대해서 이건데 행정처분을 보게 되면 비일한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여기 처분의 근거 법률이 뭐라고요? A라는 법률이 있단 말이지. 이 A라는 법률이 위헌이라면 그러면 이 처분은 위법이 될 것이고 갑이 승소한다고요. 반면에 A라는 법이 합헌이라면 그럼 이 처분은 적법이고 여기서 갑이 패소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재판에 뭐라고 한다고? 전제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요건은 세 가지다. 잘 아시겠지만 대상이 법률이어야 되겠다. 법원의 재판에 전제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헌신상헌법 소원은 뭐냐면 바로 제가 여기다 붙여놨는데 그 41조가 바로 위헌 여부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기각된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면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위헌심사의 헌법소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여기 갑이 있는데 갑이 법원에 위헌 없는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이걸 법원이 받아서 헌재로 오게 되면 헌재로 이렇게 오게 되면 제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위헌 없는 심판이 되는 거고 반면에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하게 되면 갑이 직접 헌재를 가져올 수 있죠? 요거는 위헌심사의 헌법소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이 같습니다. 대상이 법률이어야 되고 재판에 전제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합치 결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래 헌재가 기억나시죠?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그러면 이 당의 법률은 위헌 결정이 난 날부터 이렇게 장래에 향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법률은 유효하다고요. 이렇게 쭉 여기까지 유효한데 네, 그 이후부터 무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헌 결정이 아니라 만약에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 그러면 이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효가 되는 게 네,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이고 2번입니다. 이거 말고 소급무효가 되는 것이 있어. 처음으로 가서 소급무효가 되는 것이 있어. 그건 처벌규정이에요. 형벌규정. 그래서 불합치 결정은 이 법률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당의 법률 효력을 유지한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법률의 실적인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까지는 당의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 이거 우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 한다고요.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그 다음에 권한쟁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뭐를 가져요? 권한을 갖잖아요. 권한, 아까 얘기했던 그 권한,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누군가를 뭔가 할 수 있는 자격, 능력을 말한다 그랬죠. 근데 그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권한쟁의인데 권한쟁의 요건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국가기관 사이에 국가기관과 지자체 사이에 또 지자체 사이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권한쟁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2항이 청구 요건이에요. 적법 요건입니다. 그래서 처분이나 부작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히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아주 쉬운데요. 여기가 A시고 여기가 B시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A 자치단체에서 갑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 부과 처분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B 자치단체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네가 왜 우리 지역에 와서 세금을 부과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A가 거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한다고요. 그래? 미안해서 마무리하면 좋은데 여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지. 그럴 때 그럼 과연 이 지역이 누구 땅인지를 누구의 관할구역인지를 헌재가 가려줘야 된다고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권한쟁의야. 또 예를 들어서 국회에 의장이 있습니다. 의장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어요. 의원들이 여야가 다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의장이 국회 여기 문을, 출입문을 닫고 그들만의 국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은 못 들어오게 하고 여당만, 지금으로 보게 되면 그럴 일은 없겠죠. 여당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들만의 국회를 열고 어떤 의안을,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겁니다. 그럼 국회의원은 법안에 대해서 심의 표결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의장이 어떤 법안에 대해서 의제로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하고 가결을 선포하게 되면, 가결까지 선포하게 되면 의장이 어떤 법안에 대해 가결 선포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 못한 의원들은 그 가결 선포된 법안에 대해서 심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이럴 때 국회의원이 누구를 상대로? 의장을 상대로, 야, 네가 가결 선포한 행위로 인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나의 권한이 침해된 거야. 이거 우리 헌재 가서 따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권한쟁의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 반면에 권리구제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예요.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고, 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헌법재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른바 권리구제헌법 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봤던, 모의고사 봤던 보충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어떤 의미냐면, 1항을 보게 되면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돼요. 그 공권력 행사가 대상인데 그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공권력 행사는 입법 자격, 행정 자격, 사법 자격 다 포함되는데 그중에 사법 자격은 빼놓고 그렇다면 입법 자격, 행정 자격이 남는 거죠. 근데 행정 자격은 문제가 있어. 다른 모의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고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행정 작용이 나오면 얘는 뭘 따져봐야 되냐면 행정 처분인지를 따져봐야 돼.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행정 처분인지를 따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행정 처분이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얘는 항고 소송이 가능해. 다른 법률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항고 소송을 거치지 않고 얘를 곧바로 헌법 소원을 청구하게 되면, 그럼 얘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죠? 그래요, 각하요. 왜 그렇지? 무슨 요건이 부족 결여됐다고? 좀 전에 얘기했던 세 글자. 그래. 그거라고요. 그래서 행정 자격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써줄 때는 보충성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입법작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문제 냈던 게 이 두 가지를 낸 거 아니에요? 입법작용이라고 한다면 입법작용에 의해서, 즉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규 명령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돼요. 만약에 집행행위가 입법을 직접적으로, 입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행행위를 매개로 했다면 기본권 침해한 게 뭐야? 입법이야 아니면 집행행위야? 그러니까 집행행위를 다퉈야 된다고.
그럼 집행이 없이 입법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한다는 얘기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직접성이 문제되는 거야, 항상. 이 직접성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초래되는 경우다. 자, 법치행정의 원칙은 세 가지를 그 내용을 합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요구.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물어볼 거예요. 그 중에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하는 말은 그 법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규범, 이걸 말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법규범이 있다면 그 안에 법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규범 안에는 법규와 비법규가 있는 거지. 그럼 이 법규가 뭘까? 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범을 말해.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법규란 뭐뭐하는 법규범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피정의항, 얘가 정의항이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이 법규범과 앞에 나오는 이 법규 개념을 보게 되면 얘가 더 커야 돼. 항상 이 관계에 있어야 돼요. 개념을 정의할 때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 교재 작업한다거나 할 때 개념을 써주실 때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써주셔야 돼. 그래야 빨리 알아들어. 설명하기도 좋고. 이게 정의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법규범 안에 법규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이 법규가 갖고 있는 특징이란 뜻이야. 이거 우리가 종차라고 하거든요. 예. 이 법규가 갖고 있는 본래의 성질이 뭐냐, 이런 뜻이야. 본래의 특성을 여기다 기술하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올 말이 뭐라고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물론 우리가 올 초부터 계속 해왔다면 제가 이걸 꼼꼼히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텐데, 시험장에 가셔서라도 뭔가 개념 정의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기술하시라고요. 가급적이면. 그 다음에 법률 우위는 문제 안 되죠. 행정에 대한 법률의 우위, 즉 행정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반면에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하는 말은 행정 장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원칙.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효성 확보수단이 나오는데, 이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보게 되면은, 첫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행정벌이에요. 여기는 행정형벌과 질서벌이 있는 거, 과태료. 그 다음에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행 강제 방법. 그것이 강제 집행과 즉시강제가 있는데, 이 즉시강제와 강제 집행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즉시강제는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지문에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뭐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애 상태를 제어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건 행정상 즉시강제다,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그 의무의 내용에 따라서 강제 집행 방법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 우리가 의무는 네 가지거든요.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한번 해보세요.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그중에 자기 의무를 둘로 나눕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냐, 비대체적 자기 의무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그럼 비대체적 자기 의무야. 대집행 안 돼. 건물 부시는 거는 누가 할 수 있죠. 이럴 때 행정 대집행을 하는 거야. 반면에 돈 내야 되는데 돈 안 주는 거, 이게 행정사 강제징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세징수법상 강제징수가 있어요. 그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외에 수인 의무나 부작위 의무나 비대소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또 직접 강제도 할 수 있는데 이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에요. 직접 강제는. 이런 정도. 그냥 개념만 알아주셔도 돼요. 한 번도 여기서 출제한 적은 없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종류를 보게 되면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그 외에도 민중소송 등이 있어요.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이 있는데 그건 우리 시험에 못 내고,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이고, 당사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건데 파면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파면 처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지위를 상실했겠지. 이때 파면 처분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거, 법원에 파면 처분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거, 취소를 구하는 거, 이거는 항고소송이야. 반면에 법원에 파면 처분이 무효라면 지금 이 사람은 공무원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파면이 무효라면. 파면 처분이 무효라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구하느냐? 공무원 지위 확인해소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얘는 파면 처분 자체를 무효 확인해달라 아니면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항고소송이고, 즉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반면에 얘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난 공무원 지위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라고 해.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요, 항고소송일 때는 처분청, 파면한 처분청을 상대로 다퉈야 돼. 피고가 처분청이야. 반면에 공무원 지위 확인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국가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야. 피고가. 국가 등을 상대로 다퉈야 돼. 처분청이 아니라. 이런 당사자 항고소송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우리가 앞서 민법에서도 무엇은 무효다, 무엇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봤죠? 그거 똑같아요. 행정작용이 있는데 그 행정작용에 위법이 있어요. 그 위법 사유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건 취소사유가 되고 어떤 건 무효사유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인 환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가 중대 명백설이에요. 그래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무효, 그렇지 않다면 취소 사유. 거기에 따라서 취소를 청구하거나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부작위의 경우에는 부작위를 취소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 부작위는 뭐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한때 그 카페 중에 적극적으로 쉬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근데 이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어. 뭐 하지 그러면? 그 부작위가 위법이면 너 부작위 상태가 위법임을 확인만 해줘 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행정심판을 보게 되면 다 똑같은데 세 번째 의무이행 심판이 있다고요. 아시죠? 의무이행 심판은 뭐냐면 뭘 청구하는 거냐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해주거나 아니면 네가 직접 나한테 허가를 해줘라 이런 얘기야.
의무행 심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무행 재결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인용 재결에서 보게 되면 처분 재결을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면 처분 명령 재결하는 거예요. 이건데 행정심판위원회가 허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허가 명령을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재형법정주의 한번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거기 나오는 파생원칙도 제가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번 형식적 범죄 개념과 실적 범죄 개념인데,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거 기출문제 있죠. 성립요건 세 가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정당방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요. 이 침해는 누가 해야 된다고? 사람이. 그래서 침해라고 하는 겁니다. 부당한 침해. 거기 긴급피난을 보게 되면 뭐죠? 침해라고 하지 않고 위난으로 돼 있어요. 이건데 비가 막 와서 산사태가 난 거야. 아니면 바위가 막 불러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으면 저 산사태에 자기가 죽겠어. 예. 그러니까 갑자기 옆집으로 뛰어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옆 사람을 탁 덮치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긴급피난이라고요. 그 다음에 정당방위에서도 주목할 것은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침해는 사람 행위라 해야 된다. 다만 사람이 동물을 교사해서 야 저게 물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때는 이건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원래 그런 사주를 받지 않은 그 맹견이 물었다. 이거는 그 정당방위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때 법익은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타인의 법익에는 국가적 법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적 법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국가의 소유권은 타인의 법익에 포함돼요. 예. 근데 공공의 안녕 질서, 국가 안전 보장 이런 것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지만 국가 소유의 재산을 누군가가 방어하려고 한다. 이거는 뭐죠? 정당방위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게 과잉방위거든. 근데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정당방위 상황이었는데 방위 의사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거야. 거기 세 번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정도를 초과했다는 뜻입니다. 예. 따라서 원래 방위 의사가 없었다면,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뭐죠? 둘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거야. 이건 방위와 공격이 곁들여 있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방위 의사를 해야 된다고. 근데 공격과 방어 의사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잉방위가 될 수가, 정당방위도 안 되고 과잉방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당방위 문제가 나온다면은 방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또 체크해봐야 돼요. 반면에 긴급피난은 거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의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앞서 했던 거 위난의 개념 다시 한번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정당행위가 나오는데 세 가지죠.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 이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를 우리가 만약에 이 20조에 규정하지 않았다면 초법규적 위법성 조합사유로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입법화 시켜놨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 다음에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인데, 책임무능력자는 14세 미만자 또 심신장애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심신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한정적인 능력자가 있는데 이거는 심신장애라고 합니다. 심신상실이 아니라. 여기는 감경할 수 있죠. 임의적 감경사유라고요. 그 다음에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과거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농아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표현 잘 안 쓴다고요. 반면에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질문하셨던 거,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걸 우리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했죠. 그래서 내가 책임 무능력 상태를 자기 스스로 야기한 거야. 술 잔뜩 먹고 술김에 저 녀석을 한번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술을 먹은 거야. 이거 자의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자의가 됩니다. 술 한 잔만 먹어도 술에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는 고의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언젠가는 저 녀석을 벌을 줘야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날 자기가 술 한 잔을 마시고 술이 취했어. 그래서 그 김에 그 사람한테 어떤 가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술 마실 때 고의로 자기가 명정상태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과실이지. 그래도 자의가 돼요. 이때 자의의 개념은 그래서 단지 고의만이 아니라 과실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 사람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강요된 행위. 잘 아시겠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거나 아니면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이때는 벌하지 않습니다. 왜 벌하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 지금 얘기하셨어. 무슨 가능성?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미수,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처벌례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범, 거기 공동정범이 있죠.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걸 공동정범이라 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이렇게 해요. 야, 저기 언덕 올라가는 집에 아마 저기 주말에 별장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오늘 그 밤 그 집에 가서 털자. 그리고 갑과 을이 합의를 했어. 좋아. 그러면 그게 찻길 옆이니까 내가 거기서 망을 볼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가져나와. 네가 올 때까지 내가 밖에서 망을 보고 있을게. 누가 오면 내가 뻐꾸기 소리를 얘가 낼게. 이러면서 이제 둘이 합의를 하고 가서 한 사람은 정말 말 계획대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방을 봤어요. 공동정범일까요? 아닐까요? 공동정범입니다. 세 사람이 합의를 했어. 야, 병을 죽이자. 그래서 ABC 사람이 합의를 하고 그럼 내가 칼을 준비할게.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병을 정말 살해했어요. 나머지는 망만 봤다. 아니면 그 병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만 갔다. 다 공동정범이 됩니다. 또 그 정도면 되겠죠?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공동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실제로 범죄 현장에 다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범죄 현장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현장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특수가 돼, 특수. 그럴 때는 특수 이렇게 붙입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공동정범은
공동하여가 핵심인데 이건 행위 공동설이라고요. 행위를 함께할 의사만 있으면 됩니다. 역할 분담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칙이다 라고 한다고요. 실행위는 조금만 했지만 그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간접정범, 지난번에 제가 간접정범과 교사범을 구별해 드린 적 있었죠.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종범은 거기 처벌예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교사범은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요. 반면에 종범이라고 한다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필요적 감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범은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정범이 나를 도와주는지를 몰라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을에게 감정이 안 좋았던 병이 있었는데 갑이 자기 친구랑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예, 누구네 집에 가서 내가 털 거야, 아니면 누구를 폭행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을이 갑의 한 얘기를 몰래 듣고, 우연히 듣고 갑이 범죄하러 가는 날 몰래 뒤에 살살 쫓아간 거예요. 왜? 혹시 누가 보나 안 보나 망 봐주려고. 그래도 얘는 공범이 됩니다. 종범이 됩니다. 방종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범이 내가 조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몰란다 하더라도 방종범이 되는 거예요. 애들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망만 봤어요. 저는 가방만 들어주고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어쨌든 그런 행위가 걔가 알든 모르든 그 범죄에 조력이 됐다면 얘는 뭐로 처벌할 수 있어요? 종범으로요. 그 얘기를 꼭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뭐지? 근데 끼지 말라라는 얘기야. 근데 끼지 말라고. 그 다음에 공범 가시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문제를 냈습니다만 조금 더 풍부하게 다루지 못해서 이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기출문제에서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형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이 녀석입니다. 아주 간단한 조문인데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 이게 진정신분범이라는 거거든요.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도 30조부터 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30조가 뭐예요? 공동정범. 그 다음에 32조 종범.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그때는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는 않겠어. 아주 간단합니다. 예컨대 갑과 을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갑의 부를 살해했어요. 그럼 갑은 뭐죠? 신분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죠. 갑은 존속살해죄, 을은 보통살인죄예요. 이런 얘기라고. 자, 그 다음에 형사헌법으로 오셔서, 이건 제가 지난번에 도표로 말씀드렸던 체포구속적보심사제도, 그 다음에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 그리고 보석제도인데 이 얘기만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사소송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거든요. 얘가 범죄가 발생했다면 수사를 하는데 이 절차에서 체포를 했다, 그 다음에 구속을 했다, 그 다음에 공소제기했다. 이 단계에서요. 물론 체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영장에 의한 체포하고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에 의한 체포라고 한다면 체포 전에
영장이 적용되겠죠.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에는 뭐가 있죠?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가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영장이 아니든 그렇지 않든 체포 후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속이라고 한다면 요 구속 전에 뭐가 가능하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다면 이때는 뭐가 가능합니까? 구속 적부심. 공소 제기되면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되죠. 이때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네,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순서만 그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형 집행인데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뭐를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석방. 이건 신청은 아니고 가석방 제도가 있어요. 이 이후에는 물론 이때 구속이 됐다면은 이 당내에도 그 공소기관에 구속될 수 있죠. 이럴 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그 외에도 자, 그 다음에 사회법으로 오셔서 노동법의 종류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문의 노동법도 있고 관습 노동법도 있고 노동자치법. 예. 근데 이 노동자치법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단체협약,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적용 순서는 상위법 우선은 잘 아시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헌법, 법률, 시행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으로.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강행규정도 있고 임의규정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 먼저라고?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중에 임의규정과 그 다음에 근로계약 중에서는요. 그럼요. 임의규정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당사자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야.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맨 뒤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법률과 법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신법 우선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문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관계 있다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서 하위 법원이 상위 법원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하다면 하위 법원이 적용된다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안 돼요. 그 개념만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법원의 종류.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조가, 그 다음에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다음에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 개인이,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근로3권. 너무나 잘 아시는 세 가지죠. 단결권, 단체결석권, 단체행동권. 그런데 33조 1항은 일반 근로자, 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 사망이야 큰 문제 안 돼요. 그래서 33조 2항에 따라서 법률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공무원은 근로3권을 갖게 됩니다. 그 법률이 정하는 자가 누구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그 외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외에 공무원 노동조합법,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이 이렇게 각각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교원노조법이 적용되고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문제로 그 교원노조법에 의한다면은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인정해 주지만 단체 행동권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 자, 근로자 개념이 저기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모두 소개해 놨어요. 다 뭐냐면 임금, 급료, 기타 이해전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분을 말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핵심이 임금이라고요. 그래서 임금, 생활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면에 쟁행이라고 하는 것은 파업, 폐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찰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다. 거기 보시게 되면 직장 폐쇄도 쟁행에 해당됩니다. 직장 폐쇄는 누가 하느냐? 사용자가 해요. 그래서 사용자도 그러니까 쟁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노란봉투법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제안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놓은 건데 우리 현행 노동조합법에도 보게 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형법 20조 우리가 봤던 정당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이나 쟁행 기타 행위로서 노동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에 대해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단체 교섭이라든지 정당한 파업이라고 쟁행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노란봉투법은 왜 문제될까요? 우리 노동조합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도 제한되고 단체 교섭이라든지 단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범위, 이게 정당한 범위예요. 정당한 범위라고 한다면 손배 문제라든지 형사처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 책임도 묻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도 합니다. 그러면 노란봉투법은 뭔지 모르지만 이 정당한 범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줄인다는 얘기일까요? 확대한다는 얘기일까요? 이걸 이렇게 줄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줄어들잖아요. 확대되잖아요. 이걸 늘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단체 정당성, 지금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 교섭이나 단체 행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는 거고 그만큼 근로자들은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권을 더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물론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기업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기업이 기업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취업할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을 살려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거.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법도 있고 또 노동관계법도 있고 해서 웬만한 그 근로환경은 일정 규모 사업장 이상에서는
거의 확보해 놨다고요. 근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의 임금만을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의 기회를 창출을 억제한다면 저는 미래 세대에게는 이건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세대하고 그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중심이 분명히, 특히나 우리가 국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겠어요? 우리 사회과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넓게 볼 수 있는,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세대가 살고 넘겨줄 이 공간은 그런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정책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우리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세대를 위한 것인지를 한번 보시면 그것이 우리가 정치인들의 노름에 놀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 아이들도 좋은 직장 구해서 또 그 아이들의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맨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법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법에 담겨있는 뜻, 우리 최고법이라고 헌법에 담겨있는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르다. 근데 틀린 게 아니라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름이 존중받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폄훼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존중받는 세상이 우리 헌법에 담겨있는 가장 소중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다름이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용인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이 헌법이잖아요. 법도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뭐 우리가 젠더 갈등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세대 갈등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기성 세대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우리 그 연금 문제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받아가신 거야, 확실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저 개인적인 사견이었고요. 지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법학 핵심 체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실 때 긴장하지 마시고 평상시의 실력을 그대로 발휘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자, 선생님들 꼭 합격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